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견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택견 쪽은 지금 배우고만 있습니다. 매력적인 청년 중에 청년들. 통역은 주로 잉글리시를. 이제 잉글리시 또 코리안도 하고 이제 일반 번역도 하고. 너무 대단하다. 아버지 어느 꼴이 어디요? 네, 캐나다 저도 영어. 그래서 어머니 아마 저는 언니를 보니까 어머니 그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남다른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가까이서 항상 코밑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제 교수할 때 아마 침이 많이 튀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큐스 앉으시면 바로 시작하죠. 자료하고, 마실 거도 하나 드려야 되네. 그죠? 네. 일단 화면 넘어가려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3회 한국하이쿠연맹 목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고바야시 이사의 작품 중에 어떻게 보면 그의 비극적인 가족사 중에서도 가장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애지중지했던 딸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읽었던 그 시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주제를 담았던 내용은 레퀴엠이라는 단어, 좀 그럴싸한 단어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레퀴엠 너머의 어떤 삶의 저항적인 의지로서 고바야시 이사는 과연 어떠한 자기 진술을 성공했을까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전개하도록 합니다. 우선 한국 하이쿠의 기본적인 한글을 중심하기 때문에 일본 원어를 읽기 전에 우선 일본어로 한국어로서 먼저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梅雨の夜は梅雨の夜ながら去りながら梅雨の夜は梅雨の夜ながら去りながら덧없는 세상 있으리라 하지만 아, 내 아가야 덧없는 세상 있으리라 하지만 아, 내 아가야.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중후한 목소리로 하이쿠를 읊어주셨습니다. 우선 이 노래는 고바야시 이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세기 중후반에 태어났고요. 17세기 중후반에 태어나 19세기 초반까지 이제 생존한 일본의 3대 하이쿠 시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라든가 또는 비극적인 어떤 비애의 경지를 초월함으로써 단순한 어떤 순수한 우리 삶의 저항 의식을 몸소 체험했다 또는 실현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읊었던 덧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관한 규정을 하죠. 그 중에서도 자신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있으리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하여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인 아기를 부르는 시인의
가장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떤 덧없는 인생을 고바야시는 결코 논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철저히 어떤 삶의 부정에서 삶의 긍정적 요소로서 전환시키는데 고바야시 이사의 어떤 가능성 내지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살폈듯이 레퀴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톨릭에서 레퀴엠이라고 하는 것은 망자를 위한 미사곡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레퀴엠은 라틴어에서 보통 우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서구적 발생하는 대표적인 언어는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발생되는 언어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축이라고 한다는 어떤 정치적 사회의 축은 그리스와 로마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로마의 원형이었던 그 라틴어에서 미사곡의 개념이라고 하는 망자와 산자의 완벽한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대한 연결고리로서의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고바야시라서 있어도 여기에서도 그는 직접적인 어떤 레퀴엠의 연결 과정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현상은 인생 자체를 단순히 A와 B로서 이분법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 착안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쨌든 의도됐던 학습되었던 그렇지 않았던 우리는 그 경로를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또는 연역적인 존재, 숙명적인 존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삶의 정이라는 큰 화두가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은 교차하는 그 순간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연과 인생,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서로 독립화된 그러한 대상들 속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은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어야 할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 도출되고 그 도출된 결과가 침전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고바야시 일사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200~3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해하면 국민소득 $300 이하의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300에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학인이었고요. 예술인이었고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인생이란 있으리다라고 하는 아주 희미하고 아주 요한, 다시 말해서 희미할 수밖에 없는 그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라든가 그 흔적, 족적을 남기고자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바야시 일사가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하이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시 형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하이쿠는 일본의 것이 아니고요. 세계로 출발하는 또는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로 지향하는 새로운 형식의 한글 미학을 담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글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 형식이지만 일본의 원어와는 달리 우리의 서정을 오롯이 담아내어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패러디하고요. 재탄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구에 들어가는 구라고 하죠. 들어가는 구에서는 원어의 개념은 이 세상은 모두 허무한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직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또는 메타포를 강조를 해서 덧없는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이러한 덧없음 자체가 유한적인 세계 또는 그 시간대를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착목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해서 그것은 덧없다라고 규정하지만 그러나 고바야시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자신의 비애를 몸으로 안으면서도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인한 저항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삶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저항의식만이 과연 삶에 대한 그 정면으로 받아지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화로서 또 그 레퀴엠의 그 너머에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아직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시인의 진면목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바야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해야 한다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철학적, 문학적인 메시지에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이 시대를 규정하고요,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 덩어리들이 우리 주위를 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학습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종속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은 조금 회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조화로운 관계, 행복을 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닌가 봐요. 그러나 그러한 여행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그리스도 사회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불가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윤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큰 동심원상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본의 하이쿠에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 언제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유기체의 세계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 한국 하이쿠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진솔하고 그야말로 포장하지 아니한 그 원형을 존중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나의 어떤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하이쿠가 아닌가 봐요. 고바야시 사 마찬가지도 그의 시대성 안에서 그의 세계관, 그가 몸담았던 그 시간들, 그가 마셨던 물들, 그리고 그가 호흡을 했던 그 수많은 일본의 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었던 또는 아프리카이든 세계 어느 지역이든 이거는 이게 국경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개념이고요. 인간 본연의 자세, 뭐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희노애락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아름다운 구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면목, 우리들의 원형 발견하기에는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더더욱 이 레퀴엠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학습해왔고 인식해 왔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새롭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 가지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 존재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양과 음의 개념일 수도 있고. 그래, 매정하게 딱 잘라 말하는 두 개의 세계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행 이론과 같이 언제나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고바야시사의 작품. 다시 말해 덧없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피부치와 이별하지만 그러나 나는 남겨진 자로서의 어떤 슬픔에 빠져있는 그 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감금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생명으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저항 의지로서의 개념을 고바야시사는 오늘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현대 20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단순한 어떤 시간의 흐름에 의해 종속되기보다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자연적인 시간을 거스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을 어떻게 순화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바야시사도 주장을 했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의식도 발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곳에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간략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사리 나갈 때 이 사리에서 서로 맞습니다. 네네. 네네. 고바야시사는 못지않게 너무나 간단한 자신의 어떤 필력에 비해서 미사여구를 전혀 구사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이쿠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하이쿠를 적는 똑같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맥락 속에는 이것이 가족사, 어떤 슬픔의 어떤 비애적인 가족의 어떤 그 경로 내지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면은 이 시를 다시 한번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보통 더듬이 세상은 보통 중국의 도가에서만이 우리가 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국적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호연이라는 개념이듯이 좀 확장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덧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일본의 하이쿠 시인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츠오바시오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화가로서 제일 유명한 요사부송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세 번째가 바로 고바야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누락시키고 일본의 근세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방랑시인 하면은 여러분들 한국 문학에서는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의 방랑시인 하면 김삿갓은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한시를 불렀죠, 안타깝게. 물론 중국 한시가 한국 한시를 불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타임슬립에서 김삿갓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왜 우리말로 된 시를 적지 않고 우리말로 된 시조를 읊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말로서 음미를 해줘야 진정한 우리의 원형을 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의 영시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사실은 수많은 시인들이 해서 방랑 시인들입니다. 이러면 아마 음유시인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잡리스입니다. 그냥 가서 밥 얻어먹고 시 부르고요. 음악 전해주고 한 분들이에요. 그다음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을 속된 언어에서 예술 언어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근데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서 영문화 기초를 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잉글리시라든가 또 우리 같으면 한글 문학을 했던 어떤 선배들이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김삿갓 같은 김병현 선생 이전에 여러분 잘 아는 조선 세종 때 가장 천재였던 김시습이라는 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물론 한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 담론이라면 지금의 영어와 마찬가지로 중국 한문을 써야만 했었겠죠. 근데 그 서정은 우리의 문학을 중국의 어떤 그 세계관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아니면 조선의 뭔가를 끄집어냈었더라면 하는 좀 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 한국의 시조 시인으로서 방랑을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물론 제가 아직 발굴을 못해서 그런 분도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만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한용운 선생 아십니다. 한용운 선생은 자유시를 썼어요. 그쵸? 근데 만에 한용운 선생께서 시조를 한 편 남기셨어요. 유일하게. 아마 우리 국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요. 그게 만해 선생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일하게 남긴 작품이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어떤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책상에서 쓰는 시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서정을 오롯이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는데, 고바야시 이사라든가, 요사부서, 마츠오바시와 같은 사람은 일생을 시로서만 살았습니다. 어떤 직업이 탁월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예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문학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를 구입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소비자 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만족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허상이란 만족이란 허상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근세 일본 역시도 하이쿠라고 이 양식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한 이른바 조원이라든 서민계층의 새로운 문화적인 욕구가 발현이 되어서 마침내 이른바 쇼츠라고 하는 하이쿠와 같은 짧은 형식 속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열광을 하고요. 이러한 열광된 에너지가 지금도 일본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말은 우리 한글 역시도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시조의 형식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쿠의 형식을 통해서 한글 미학을 세계로 확장하고요. 한글 미학을 개성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해까지는 일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한국 하이쿠를 이렇게 성장 발전해 나가는 주요한 그 밑작업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매주 마지막 목요일 날 열심히 매월 마지막 목요일 하이쿠 강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관광시민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본의 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든 자연을 노래하든 대표적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를 직접 느끼고자 하는 시인들의 개념이 패턴들이 하나의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즉 경험하지 않은 자는 말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듯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소나무를 보고 그 바다에 가서 파도가 치는 것을 느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이 시가 그곳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가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암묵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맺어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쇼도 그 기행을 통해 가지고 파쇼는 맞습니다. 파쇼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옛날 바이킹이라든가 기사들이 전장에서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듯이 일본의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다 죽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정도가 바로 이런 하이쿠의 어떤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 고바야시 이사 이분도 방랑을 했나요? 30년간 방랑했어요. 그 사람들 30년간. 무슨 뭐야? 요사부선도 방랑은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반대로 부유했지만 끊임없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화가였거든요. 일본에서 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재벌 이상입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연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하이쿠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도 방랑을 좀 해. 방랑하셔야 됩니다. 시가 나오려면. 방랑인지. 그렇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요. 의외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하이쿠를 지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목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목포는 우리 부산보다도 더더욱 발전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영화배우 옛날에 돌아가신 영화배우 중에 박노식이라는 분이에요. 발음은 똑같아요. 박노식이라는 유명한 하이쿠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을 조금 재조명하고, 박노희 선생은 끝까지 한복을 입으셨대요. 흰 한복을 입고. 비록 이제, 일본의 하이쿠를, 그분은 한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시의 시대상을 읽었고, 그 시로서 일본 문인들과, 경합은 아니었겠지만, 사실은 조선의 어떤 시어들, 계절어를 많이 발굴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악기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사십니다. 자유로운 앞서 나가죠. 우리 선생님하고는 구면이잖아요. 예. 그쵸? 이정아 선생님은. 몇 분은, 네. 그 자식을 잃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 조선시대 때 자식은 몇 명 정도 낳나요? 보통 우리가? 많이 낳았죠? 많이 낳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조금 속된 표현은 반타작. 그죠? 이렇게. 떠나보낼 때마다 어떤 자기의 어떤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아마, 그를 지켜주기도 했을 거고, 또 종교를 가진 분들은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아마 버텼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 중국은 그 중심에는 사실 아버지로서의 어떤 부성애보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가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상당히 고발시 사 역시도 마찬가지 남성이지만 자신은 아마 어머니의 비유를 해서 아마 이 하이쿠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우리가 레퀴엠이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진혼제라는 말로도 해요. 진혼. 우리 한국의 어떤 민속으로 보면은 천도제란 말을 쓰죠. 천도제는 아마 망자의 혼령을 뭡니까? 올려보내는 거죠. 요즘 가이드입니다. 더 편한 세상에 가세요라는 의미로 나타냅니다만. 근데, 레퀴엠의 개념은 그거와는 달리요. 영혼을, 누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어떤 나쁜 사악한 기능이, 기운 자체가 닥쳐오지 않도록 어떤 방어 기제로서 뭡니까? 작동하는 것이 레퀴엠이라고 한다. 레퀴엠 본래 개념이에요. 근데 고바야시사가 말하는 레퀴엠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매정한 레퀴엠이 아니라, 삶과의 연결, 죽음을 수용할 수도 있는 어떤 그 경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인들이 삶 또는 죽음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특히 이제 죽음과 관련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죽음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프랑스적이 많아요, 시인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라든가, 또는, 시인은 아니지만은, 철학자 중에서 들레즈나 락강이라든가, 니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삶보다는, 죽음을 전제로 해서 많은 담론을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우리, 이날 편집국장님도 계시지만, 종합문의지에 평론을 하나 썼어요. 그 평론은, 화두가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휴머니즘 하면은 여러분 어떤 개념일까요? 휴머니즘은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의 중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우주의 중심으로 군림해 왔다.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 AI가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AI는 갑자기 출현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저도 기독교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 자체에도 창조주를 본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도 인간에게 창조주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의 사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저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출산의 고통이라든가 또 추위 이런 것들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이른바 자연의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유한한 삶 이렇게 정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나 부정적인 것인가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재해석하고 재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담론화돼야 될 주요 주제가 아닌가 봐요.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태평성대에 너무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태평성대는 지금은 붕괴되고 있거든요. 가족의 해체라든가 홀로쓰기 다양한 화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들려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실 찾아오는 어떤 세월, 늙음, 죽음 이와 같은 걸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휴머니즘에서는 그냥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하나의 답이 바로 일본의 시행된 하이쿠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말로 쓴 자유시일 수도 있고 또 한국의 전통적인 계절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시조라고 하거든요. 시조는 The Songs of Season이에요. 그 계절의 노래가 시조잖아요. 그 조는 고를 조자가 아니고 가락 조자거든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그야말로 현장성이고 그 시간성을 솔직하게 불러낸 것이 우리가 시조이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잣대로 또는 어떤 감금에 왔었던 우리의 사유를 조금 다르게, 조금 낯설게 재해석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탈인간주의.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한국의 그를 이해하는 또는 성장하는 데 하나의 주요한 버팀목 내지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담론을 나누시는 건데. 자, 그러면 멘트. 오늘 제23회, 올해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차례를 지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23회 한국아이크연맹 목요 강좌를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